국가정보원 본관 7층. 공공정보 분석팀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인공적인 백색 소음으로 가득했다. 형광등이 규칙적으로 깜박이며 내는 미세한 소리. 서버실에서 흘러나오는 냉각팬의 낮은 진동.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무미건조한 타건음의 합창. 그곳은 살아있는 열정이 거세된 공간. 회색의 정적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권지우는 그 세계의 일부였다. 아니, 그 세계에 유배된 이방인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해외 언론 동향, 소셜미디어의 여론 흐름,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수십 개의 모니터링 창에 떠오르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의미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주 가끔 나타나는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한때 그림자라 불리던 최정의 현장 요원에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살아있는 관 속에서의 노동이었다. 2년 전 작전명 크림슨던의 실패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팀원 셋을 잃었고 그는 살아남았다. 공식 보고서에는 예측 불가능한 적의 증언과 현장 지휘관의 전술적 판단 착오라고 기록되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현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상부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이 7층의 데이터 무덤으로 몰아넣었다. 침묵은 그의 유일한 방패이자 감옥이었다. 권 선배님, 점심 식사 안 하십니까? 파티션 너머로 이제 갓 임용된 신입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먼저들 가게. 그의 목소리는 녹슨 쇠가 긁히는 듯 건조했다. 그 짧은 대답에 신입 요원은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고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우는 그제야 뻣뻣한 목을 돌리며 창밖을 보았다. 뿌연 미세먼지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거대한 잿빛 묘비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흘러갈 터였다. 의미 없는 데이터의 나열 속에서 시간을 죽이고 퇴근 후에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 악몽과 싸우다 지쳐 잠드는 하루. 그러나 그의 망가진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은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대형 뉴스 모니터였다. 속보 유정태 국회의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극단적 선택의 무게. 순간 지훈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속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진 고급 빌라의 모습과 함께 익숙한 얼굴의 흑백 사진이 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삼선 의원 유정태. 그의 이름은 지훈의 뇌리에 박힌 파편처럼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했다. 유정태 의원, 2년 전 크림슨던 작전의 최종 승인 라인에 있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야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이유로 작전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남자.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잊으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화약 냄새, 비명, 귓가를 찢는 폭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밀치고 대신 총탄을 맞았던 팀장 강구진의 얼굴 살아서 진실을. 그의 마지막 말은 폭발음에 묻혀 완성되지 못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이라 했다. 최근 불거진 비리 혐의와 검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온 지훈의 감각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너무나도 깔끔한 마무리. 마치 잘 짜인 각본의 마지막 페이지 같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공정보의 흐름을 좇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2년 전의 작전 파일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작전 목표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은신 중인 국제 무기 밀매 조직의 수장을 생포하는 것이었다. NSS가 수년간 공들여온 작전이었고 정보의 정확도는 A+ 등급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다. 목표에 은신처라던 곳은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을 기다린 것은 압도적인 화력을 갖춘 용병 부대였다. 정보가 샌 것이다. 내부에서. 혹은 그 정보를 제공한 라인 어딘가에서. 당시의 조사는 지훈의 판단착오로 모든 것을 몰아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판단착오가 아니었다. 애초에 잘못된 정보 위에서 시작된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죽음의 덫이었다. 유정태 의원의 죽음은 그 덫의 설계자가 남긴 또 다른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지훈은 평소와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무의미한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접근 권한을 이용해 지난 몇 년간 유정태 의원과 관련된 모든 공개 정보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금융거래, 공식적인 해외 출장 기록, 국회에서의 발언, 심지어 그가 후원했던 시민단체의 활동 내역까지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그의 모니터 위에서 춤을 췄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정보의 파편들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미세한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정태 의원의 해외 출장 시기와 장소가 기묘하게도 크림슨 던 작전의 정보원이 활동하던 지역과 여러 번 겹쳤다. 그가 후원하던 한 재단에서는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았을 때 지훈은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다. 유정태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다. 그것은 입막음이었다. 크림슨 던의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누군가의 마지막 조치. 그렇다면 진짜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답은 하나였다. NSS의 가장 깊은 곳, 철저하게 봉인된 서버에 잠들어 있는 작전명 크림슨 던의 원본 파일. 공식 보고서에서 삭제되고 수정된 날 것 그대로의 기록. 암호명 CD2709. 하지만 그 파일은 현재 그에게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보안 등급 최상위. 열람 권한은 원장과 극소수의 고위 간부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열람을 요청하는 순간 그는 조직 전체의 감시망에 오르게 될 것이고 진실에 닿기도 전에 제거될 터였다. 지훈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없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거실 벽의 액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대신 소형 컴퓨터와 암호화된 통신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현역 시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가 개인적으로 구축해둔 비상 시스템이었다. 그는 시스템을 켜고 NSS 내부망의 구조도를 띄웠다. 수백 겹의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정면으로 뚫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에게는 다른 문이 필요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잊혀진 문.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통합 데이터 보관소의 관리자 목록이었다. 방대한 양의 과거 자료와 비공개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 내에서는 한직으로 취급되는 부서. 그곳의 직원들은 대부분 정년을 앞둔 노땅이거나 지훈처럼 사고를 치고 밀려난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아래, 가장 낮은 직급의 데이터 분석가 이름이 있었다. 한서연. 그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입사 5년차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동료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유령 같은 존재. 하지만 그녀의 시스템 접근 로그에는 기묘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 범위와 상관없는 아주 오래되고 복잡한 데이터 구조에 접근한 흔적을 여러 번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깊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 위치를 파악하려는 사서처럼 지우는 결심했다. 그가 찾아야 할 문은 바로 저 여자였다. 공식적인 기록과 감시를 우회하여 진실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녀가 순순히 문을 열어줄 리는 만무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통신 장비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2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무력감과 체념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분노와 결의가 들어섰다. 죽은 동료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내일 그는 한소연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녀가 거부한다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2년간의 침묵은 끝났다. 이제 그는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움직여야만 했다. 그 길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든 설령 파멸이라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권지우는 의도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의 자리에서 접근 가능한 가장 낮은 단계의 정보 요청 시스템을 통해 CD271 추봉9 파일의 열람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 돌을 던져 그 깊이를 가늠해보는 행위와 같았다. 예상대로 응답은 즉각적이고 차가웠다. 요청 거부 접근 권한 부족 코드 7B 알파. 자동 응답 메시지가 뜬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직속 팀장인 박 차장이 자리로 다가왔다. 아드미니스트라티바 업무에만 능통한 그는 지훈의 과거를 알기에 늘 그를 불편해했다. 권 팀장,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팀장이라는 직함은 2년 전에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그렇게 불렀다. 어떤 이에게는 존중의 의미였고 어떤 이에게는 조롱의 의미였다. 아닙니다. 지난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참고할 만한 파일이 있어서 확인해 본 것뿐입니다.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박 차장은 그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 화면을 힐끗 보더니 헛기침을 했다. 알다시피 우리 팀 업무는 공공정보 분석에 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자제해주게. 특히 자네는 조심해야 할 입장이잖나. 그 말은 충고를 가장한 경고였다. 이미 누군가가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 시스템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침입 시도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 것이다. 지우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차장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야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전공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본관 지하 4층에 위치한 통합 데이터 보관소였다. 엘리베이터의 하강 버튼을 누르자 숫자가 7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상층에 밝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점점 사라지고 차갑고 기능적인 회색 벽과 파이프라인이 드러났다. 공기의 온도마저 몇 도는 낮아진 듯했다. 그곳은 조직의 심장부이자 동시에 잊힌 기억들의 공동묘지였다. 지하 4층의 복도는 인적이 드물었다. 육중한 강철문 위에는 통합 데이터 보관소라는 명패와 함께 3중 보안 시스템이 번쩍이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인식 장치에 대고 지문을 스캔하고 망막 인식을 거쳤다. 모든 현직 요원은 이곳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자 서버 냉각팬이 내뿜는 서늘한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내부는 거대하고 고요했다. 수백 미터는 좋게 될 법한 공간에 거대한 서버렉들이 끝없이 도열해 있었다. 희미한 LED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수백만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만들어내는 낮은 진동음이 바닥을 타고 그의 발끝까지 전해졌다. 이곳은 NSS의 모든 비밀, 성공과 실패, 영광과 치부가 잠들어 있는 디지털 카타콤이었다. 지우는 그 광대한 공간의 가장 안쪽,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 데이터 분석가들의 작은 사무 공간이 있었다. 대부분의 작업은 원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오직 한 자리, 파티션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에만 온기가 느껴졌다. 한서연, 그녀는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여 있었다. 화면에는 일반적인 문서 파일이 아닌 복잡한 데이터 구조도와 알고리즘, 그리고 수없이 깜박이는 로그 창들이 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기계에 중추신경에 접속한 조종사처럼 보였다. 지훈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가 그녀의 책상 앞에서 멈추고 나서야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무채색의 평범한 스웨터. 그녀는 이 거대한 정보의 무덤에 완벽하게 동화된 배경의 일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고 깊었다. 한서연 씨,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서버의 소음에 묻혀 낮게 울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거운 압박감으로 그를 짓눌렀다. 당신의 시스템 접근 로그를 봤습니다. 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업무 범위를 넘어서이며 또 넘어서는 아주 깊은 곳까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말에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것은 그녀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래서 어쩔 거냐는 무언의 항변과도 같았다.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겨우 1미터 남짓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파일이 필요합니다. 암호명 CD27롬9.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서늘했던 공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한서연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파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파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서버의 진동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을, 표정을, 자세를, 그에게서 풍기는 미세한 냄새까지 분석하며 그라는 인간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듯했다. 그는 왜 이 위험한 파일을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가? 그녀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모든 펜은 던져졌다. 이제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년간 잊고 지냈던 목숨을 건대치의 감각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혹은 10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가 움직였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신의 모니터를 향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다다다다닥. 그녀의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타자 소리가 아니었다. 잘 훈련된 해커가 수십 개의 보안 장벽을 해체하는 소리. 금고 기술자가 다이얼을 돌려 비밀번호를 맞추는 소리와 같았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NSS의 공식적인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뒷길을 통해 데이터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시스템 안에 살면서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존재. 그가 찾던 바로 그 열쇠였다. 몇 분 후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중앙에 CD279라는 파일명이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바로 파일을 자신만이 아는 암호화 방식으로 다시 포장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임시 경로를 통해 작은 메모리 칩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동이 완료되자 그녀는 시스템에 남은 자신의 모든 접근 흔적을 양파 껍질처럼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완벽하게 삭제했다.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SD 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지훈 쪽으로 스윽 밀었다. 칩이 책상 위를 미끄러지며 내는 작은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열었다. 조직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의 문을. 지훈은 깊이 들어가야만 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칩을 집어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선명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다시 그를 향해 있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래입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처럼 아무런 색채도 감정도 없었다. 당신도 나도 오늘 이곳에 온 적이 없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했다. 침묵 속에서 이미 모든 약속과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을 돌려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의 등 뒤로. 한서연은 이미 다시 자신의 모니터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고 지훈은 다시 지상의 세계로 올라왔다. 그의 손안에는 조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작은 폭탄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색의 유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추적하는 외로운 사냥개이자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표적이 되었다. 그는 깊이 들어갔다. 되돌아 나올 수 없는 어둡고 위험한 미로 속으로. 권지훈의 아파트는 완벽한 요새였다.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고 창문은 전파를 교란하는 특수 필름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거실 중앙에 앉아 오직 독립된 전원으로만 작동하는 자신의 비상 시스템에 한서연이 건네준 마이크로 SD 칩을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 아이콘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자물쇠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클릭하자 암호 입력 창이 아닌 복잡한 코드의 나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그녀가 쳐놓은 미로였다. 첫 번째 장벽은 국정원 내부에서 사용하는 표준 군사 등급 암호화 시스템이었다. 지훈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 그는 과거 현역 시절 사용했던 해체 프로그램을 돌려
비교적 쉽게 첫 번째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또 다른 문이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가진 암호 체계. 이것이 한서영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그의 침입 시도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구조를 바꾸는 동적 암호화 다이나믹 엔크립션. 그는 마치 체스 마스터와 수싸움을 하는 기분이었다. 하나의 경로를 찾아내면 다른 경로들이 닫혔다. 허점을 공격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변형시켜 새로운 방어벽을 만들어냈다. 시간이 흘렀다. 바깥 세상이 새벽의 푸른빛에 물들기 시작할 무렵 지우는 마침내 그녀가 숨겨놓은 논리의 허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완벽한 방어벽을 만드는 대신 특정 키워드에만 반응하는 일종의 백도어를 심어놓았다. 그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녀와의 짧은 만남을 복기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침묵,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었던 차가운 한마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래입니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입력했다. 존재하지 않는 non-existent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코드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침내 파일의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우는 짧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녀는 그에게 열쇠를 주면서 동시에 그가 그 열쇠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한 것이었다. 파일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파편들이었다. 첫 번째로 열어본 것은 작전 당일에 편집되지 않은 원본 통신 기록이었다. 그는 죽은 강구진 팀장의 목소리를 2년 만에 다시 들었다. 강구진 알파 포인트. 정보와 실제 지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적의 매복 가능성. 재확인 바란다. 상황실 정보는 확실하다. 예정대로 C포인트로 이동하라. 강구진 뭔가 이상하다. 함정인 것 같다. 요청한다. 작전 일시 중지를. 거기서 통신은 끊겨 있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 부분이 통신 장애로 인한 교신 두절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원본 파일에는 교신이 끊기기 직전 제3의 목소리가 끼어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계속 진행시켜. 아주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강 팀장은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후퇴하려 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다음 파일은 위성 이미지였다. 공식 보고서에 첨부된 이미지는 목표 건물이 텅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는 달랐다. 열 감지 필터를 적용하자 건물 주변에 수십 개의 여론이 이미 매복해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이 도착하기 최소 1시간 전부터 그들은 사냥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재정 관련 첨부 문서라는 평범한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 그 안에는 유정태 의원의 해외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법인으로 거액의 자금이 송금된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이름 옆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기메라 카이메라.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정태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배신자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키메라라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다. 강 팀장과 동료들은 작전 실패의 희생양이 아니라 이 추악한 거래를 셔틀하기 위한 소모품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같은 시각 국정원 본관 최고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조정실 실장 박민규는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 벽에 걸린 추상화, 그리고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이탈리아제 수트까지. 그의 공간과 외모는 권력과 통제의 완벽한 상징이었다. 실장님, 내부 보안 팀장인 최 부장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어젯밤 통합데이터 보관소에서 미세한 시스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박민규는 도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와인 잔을 기울였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이상 신호라니 누군가 최상위 등급의 보안 파일을 열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그가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일종의 유령 접근입니다.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지만 서버의 타임라인에 아주 미세한 뒤틀림이 남았습니다. 최 부장의 설명에도 박민규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마치 시시한 이야기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용의자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최 부장은 태블릿 PC를 들어 박민규에게 보여주었다. 어제 오후 공공정보분석팀의 권지훈 연구관이 해당 파일군에 대한 공식적인 열람 질의를 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권지훈, 그 이름이 나오자 박민규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조소에 가까운 미소였다. 아, 그 친구 그림자 부대의 실패작 말인가. 그는 2년 전 자신이 직접 처리했던 사건을 떠올렸다. 작전 실패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우고 조직에서 가장 무력한 곳으로 던져버린 패잔병. 그는 권지훈을 위협이 아니라 과거의 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었군. 2년이나 조용히 있더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아마도 유정태 의원 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너무 절묘합니다. 시끄러운 개는 아니지만 짖기 시작하면 귀찮아지지. 박민규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권지훈을 위협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최 부장, 예. 실장님, 요란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 그저 그 늙은 개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뭘 킁킁거리고 다니는지 조용히 지켜보게. 그러다 목줄을 끊고 날뛰려고 하면 그땐 조용히 잠재워버려. 그의 목소리는 와인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제거하라는. 최 부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방에 다시 혼자 남은 박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그의 발 아래 수많은 불빛들이 거대한 회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었다. 권지훈 따위는 그 거대한 회로를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에 불과했다. 어리석은 놈, 네가 파헤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평생을 잿더미 속에서 숨어 지냈어야지.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권지훈이라는 존재는 지워진 후였다. 그는 곧 다가올 국제방산기술협력 조인식을 떠올리고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활용점정이 될 그날. 그날이 지나면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될 터였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사소한 벌레라고 무시했던 그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진실의 첫 번째 파편을 손에 쥔 한 남자의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훈은
다시 한서연을 찾아갈 수 없었다. 통합 데이터 보관소는 이미 적의 경계망에 들어갔을 터였다. 그들의 연결은 이제 더 깊은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지훈은 자신의 비상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의 가장 흔한 공간에 그들만의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 그는 평범한 풍경 사진 파일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파일의 메타데이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값 안에 키메라와 관련된 자신의 분석과 추가로 필요한 정보 요청을 암호화하여 심었다. 그는 그 파일을 거대한 공개 사진 공유 사이트의 특정 카테고리에 업로드했다. 수백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 속으로 던져진 오직 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유리병 편지였다. 응답은 6시간 후에 왔다. 그가 올린 사진에 익명의 사용자가 댓글을 하나 남겼다. 내용은 무의미한 숫자와 문자의 나열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이 자신만의 보크와키로 그것을 해독하자 하나의 좌표와 시간이 나타났다. 고전적인 데드드롭, 데드드롭 방식이었다. 가장 원시적이지만 디지털 감시 시대에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법, 약속된 시간. 지훈은 서울의 한 낡은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평범한 대학원생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안경을 썼다. 약속된 장소는 그리스 철학사 서가 3번째 줄, 7번째 책이었다. 그는 책을 꺼내 들었다. 책장과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머리카락처럼 얇은 필름형 메모리 카드가 그의 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는 책을 제자리에 꽂아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안전 가옥으로 돌아와 필름을 리더기에 꽂자 그의 눈앞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것은 키메라의 거미줄이었다. 한서연은 그가 던져준 단 하나의 이름과 금융 기록을 시작으로 거대한 네트워크의 지도를 그려낸 것이었다. 중앙에는 키메라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로부터 방사형으로 수많은 선이 뻗어나갔다. 유정태 의원,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 군수업체, 유령회사, 해외의 조세피난처,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의 맥을 짚어내는 탐험가였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름이 하나 있었다. 주 넥서스 디펜스의 상무이사 윤상민. 넥서스 디펜스는 최근 몇 년간 국방부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급성장한 방산업체였다. 한서연이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유정태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최종 세탁지가 바로 윤상민의 지인 명의로 된 유령회사였다. 그는 단순한 자금책이 아니었다. 키메라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2년간 잊고 지냈던 사냥을 앞둔 사냥개의 흥분이었다. 그는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내렸다. 그 안에는 현역 시절 사용했던 각종 감시 장비와 도청 장치, 그리고 분해된 권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는 밤새 장비를 점검하고 윤상민의 동선과 습관, 그리고 그가 일하는 넥서스 디펜스 사옥의 구조도를 분석했다. 공공정보분석팀의 권지훈은 사라지고 그림자 부대의 팀장 K가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윤상민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넥서스 디펜스 사옥 건너편에 텅 빈 사무실을 임대해 감시 초소를 차렸다. 고성능 망원 렌즈를 통해 윤상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누구와 만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차를 타는지 그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축적했다. 며칠간의 감시는 평범했다.
그는 전형적인 대기업 임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바엠은 언젠가 허물을 벗기 마련이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밤, 마침내 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 10시. 모든 직원이 퇴근한 시간. 윤상민이 홀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30분 후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갔다. 한소연이 제공한 그의 공식 일정에는 없는 움직임이었다. 지우는 즉시 장비를 챙겨 그의 뒤를 쫓았다. 윤상민의 차가 향한 곳은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창고 지대였다. 인적도 CCTV도 없는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기에 완벽한 장소. 지훈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키메라의 실체에 다가갈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어둠을 이용해 창고로 접근했다. 녹슨 철문 틈으로 안을 살피자 윤상민이 가방을 열어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상대방은 어둠 속에 서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다. 돌아보는 순간 그의 옆구리로 강철 파이프가 날아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치명타를 피했지만 충격에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를 둘러쌌다. 국정원 요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더 거칠고 살기가 가득했다. 청부업자 혹은 용병들이었다. 끈질긴 쥐새끼인 줄은 알았지만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군. 창고 안에서 걸어 나온 것은 윤상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훈을 감시하며 보았던 비굴한 미소 대신 냉혹하고 잔인한 표정이 떠 있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가 윤상민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훈을 낚기 위해 윤상민을 미끼로 던진 것이었다. 내 놈이 찾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끝이다. 윤상민의 손짓에 사내들이 일제히 덮쳐왔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 그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살아서 탈출해야 했다. 한 명이 휘두른 칼을 피하며 그는 상대의 팔을 꺾어 인간 방패로 삼았다. 다른 한 명이 멈칫하는 사이 그의 발이 정확하게 상대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뇌진탕을 일으킨 사내가 쓰러지는 동안 지훈은 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땅땅. 그는 사살이 아닌 제압을 목적으로 상대의 어깨와 다리를 쐈다. 하지만 적들은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훈련된 살인 기계들이었다. 지훈은 컨테이너 더미 사이로 몸을 던졌다. 좁고 복잡한 지형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총알이 그의 귓가를 스치고 컨테이너 벽에 불꽃을 일으키며 박혔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지형을 이용해 적들을 분산시켰다. 그는 낡은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를 총으로 쏴서 그 안에 쌓여있던 폐자재들이 쏟아져 내리게 만들어 길을 막았다. 마지막 남은 2명의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해 그는 근처에 있던 드럼통의 밸브를 발로 걷어찼다. 인화성 물질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다. 그는 총을 던져 불꽃을 일으켰고 순식간에 화염이 벽처럼 솟아올라 그들의 추격을 막았다. 지훈은 그 틈을 이용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항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몇 킬로미터를 더 달리고 나서야 비상시에 대비해 마련해둔 2번째 안전 가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셔츠를 찢어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동염했다. 깨진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입술은 터지고 온몸은 멍투성이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를 아프게 한 것은 뼈저린 깨달음이었다. 그들은 그가 움직일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유인했고 완벽한 덫을 쳤다. 이것은 부패한 공무원들의 어설픈 음모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조종하는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조직.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에 접근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림자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권지우는 더 이상 사냥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그는 결심했다. 사냥감으로 순순히 죽어줄 생각은 없었다. 이빨이 모두 뽑히고 발톱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는 괴물의 목을 물어뜯을 것이다. 설령 그 끝이 함께 파멸하는 것일지라도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박민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천항 창고에 습격 실패 보고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가 아닌 짜증스러움에 가까웠다. 마치 비싼 양복에 와인을 한 방울 흘린 것 같은 불쾌감. 그는 자신의 사냥개들이 늙고 지친 여우 한 마리를 놓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부상만 입히고 놓쳤다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보고를 하는 최 부장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상상 이상으로 교활하고 빨랐습니다. 저희 인력 3명이 무력화되고 연막작전에 소가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박민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권지훈을 과소평가했다. 2년의 세월이 그의 발톱을 무디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림자 부대의 최정예 요원이었다. 사적인 폭력, 즉 자신의 그림자 군대로는 그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더 큰 힘을 사용해야 했다. 그는 전술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그를 사냥하는 대신 가장 밝은 빛 아래로 그를 끌어내기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조직 전체의 적으로 만들기로. 최 부장, 예, 실장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게. 박민규의 눈이 번뜩였다. 권지훈이 해외 정보기관에 우리 내부 기밀을 팔아넘긴 증거를 만들어내. 최 부장은 순간 망설였지만 박민규의 눈빛에 즉시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통신 기록.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달러가 입금된 금융 내역. 그리고 그의 사무실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가 발견하게 될 기밀 문서 하나를 심어도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국정원 요원에게 간첩이라는 낙인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가 우리를 파헤치려 했으니 우리가 그의 무덤을 파주지. 그가 유령처럼 움직이니 우리는 그에게 반역자라는 이름의 유령을 씌워주겠다. 박민규의 지시는 치밀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키메라 네트워크의 기술팀은 몇 시간 만에 권지훈의 목소리를 짜깁기 한 통신 기록을 만들어냈고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통해 그의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그의 사무실 책상에 위조된 기밀 문서가 놓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박민규는 국정원장 주재의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밤새 만들어낸 증거들을 제시했다. 참으로 끔찍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한때 우리의 영웅이었던 권지훈 연구관이 조국을 배신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박민규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조작된 통신 기록,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책상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까지.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권지훈은 순식간에 영웅에서 반역자로 전락했다. 국정원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전 요원에게 적색 경보를 발령하라. 권지훈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 인물로 지정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라. 생사 여부는 불문한다. 저항 시 즉각 사살해도 좋다. 국정원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모든 요원의 단말기로 전송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동료가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타겟이었다. 그 시각 두 번째 안전가옥에서 권지훈은 부서진 갈비뼈의 고통을 참으며 지난밤의 습격을 복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움직임을 알았을까? 자신의 감시에 역감시를 붙인 것일까? 아니면 그 순간 그의 보안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뜨지 않았다. 그저 붉은색에 깨진 데이터 패킷 아이콘 하나만 깜박이고 있었다. 그것은 한서연과 그가 사전에 약속한 비상 신호였다. 시스템 전체가 오염되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즉시 사라져라. 지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조직이, 시스템 전체가 그를 적으로 규정했다는 의미였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모든 장비의 메모리를 파괴하고 하드디스크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내 모든 데이터를 녹여버렸다. 그는 작은 배낭에 비상 식량과 의료 키트, 그리고 분해해 두었던 권총의 부품들만 챙겼다. 그가 창문 밖을 살폈을 때 그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물 주변으로 익숙한 검은색 세단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것은 그의 옛 동료들, 대테러 진압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한 표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것은 한때 그가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었던 후배 김진우였다. 진우. 지우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이 전술과 사격수를 가르쳤던 후배,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생. 이제 그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슬픔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팀원들이 건물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는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그들의 표준 진압 절차라면 옥상 확보가 최우선 순위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가 건물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기에 정문과 후문의 병력을 집중할 터였다. 그는 그들의 전술을 역이용해야 했다. 옥상에 도착한 그는 망설임 없이 옆 건물을 향해 몸을 날렸다. 5m 남짓한 거리,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날 아찔한 높이였지만 그는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옆 건물의 난간을 붙잡고 충격으로 비명을 지르는 팔의 고통을 무시하며 몸을 끌어올렸다. 그가 몸을 숨기는 것과 거의 동시에 그가 있던 건물의 옥상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는 지붕과 배관을 이용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건물을 내려왔다. 거리로 나선 그는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다. 그는 낡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하철 내부의 공공 TV 화면에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 권지훈,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수배, 그의 얼굴 사진과 함께 무장했을 가능성이 높고 매우 위험함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전광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제 이름도 명예도 돌아갈 곳도 없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플랫폼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인파 속에서 지우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사복 차림의 국정원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이며 군중을 훑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향했다. 모든 동료가 이제 그를 쫓는 사냥개가 되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고립은 이제 완벽해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홀로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워야만 했다. 도시는 거대한 정글이었고 권지우는 그 안에서 자신을 지워나가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이름도 신분도 계좌도 없는 존재. 그는 현금만을 사용했고 하룻밤 이상 같은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낡은 여관, 공사장에 버려진 가건물,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CCTV가 없는 도시의 그늘진 구석만이 그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는 외모를 바꾸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수염을 길렀으며 공사장에서 훔친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마저 바꾸었다. 한때 엘리트 요원의 날카롭고 절제된 움직임은 세상에 지친 노동자의 피곤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변했다. 그는 군중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냥개들의 추적은 집요했다. 하루는 용산역의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였다. 그의 예리한 감각이 익숙한 위협을 감지했다. 국정원 현장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며 그의 사진을 내밀고 있었다. 지우는 국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채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다른 노숙자들의 행렬에 섞여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돕고 있는 또 다른 유령, 한서연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연결고리는 끊어진 상태였다. 통합 데이터 보관소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다. 권지훈의 탈주 이후 국정원 내부 보안 감사는 극에 달했다. 감찰팀 요원들이 수시로 부서를 드나들었고 모든 직원의 로그 기록은 실시간으로 감시되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유리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현미경 아래에서 관찰되고 있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여기서 멈추면 그녀는 안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책상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15년 전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의 비리를 추적하다가 실족사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미완의 취재 노트에 있던 이름들, 그 이름들이 그녀가 키메라의 파일을 파헤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상민, 그리고 박민규.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정의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진실을 위해 세워져간 모든 이들을 위한 복수였다. 그녀는 새로운 통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감시망을 뚫고 권지훈에게 닿을 수 있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 며칠 밤낮의 고민 끝에 그녀는 길을 찾아냈다. 국정원이 관리하는 공공기상관측 서버. 그 서버는 매 초마다 엄청난 양의 기온, 습도, 풍속 등의 데이터를 전국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거대한 데이터의 소음. 그녀는 그 소음 속에 메시지를 숨기기로 했다. 그녀는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의 기온 데이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 암호화된 신호를 심었다. 수십만 개의 숫자들 속에 숨겨진 0과 1의 조합.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권지훈뿐이었다. 권지훈은 어느 구립도서관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미리 설계해둔 스캐닝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데이터 서버들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상 관측 서버의 노이즈 속에서 그녀가 보낸 미세한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그는 신호를 해독했다. 내용은 짧고 강렬했다. 놈들은 당신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있다. 요원처럼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새로운 데드 드롭 장소에 좌표가 있었다. 그녀의 경고는 그의 생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는 요원 시절의 습관, 즉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동선을 벌였다. 대신 그는 무작위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움직였다. 목적 없이 걷고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다가 내렸다. 추적팀의 예측 알고리즘을 교란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지하 연락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다. 그는 현장에서 수집한 추적팀의 동선이나 감시망의 허점을 그녀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빈틈을 찾아내고 키메라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캐내어 그에게 제공했다. 한 번은 그녀가 박민규의 사냥개들이 사용하는 안전가옥 목록을 보내왔다. 그곳을 역으로 이용하면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함정을 팔 수도 있었다. 또 다른 한 번은 지훈이 국정원 요원들의 비공식적인 통신 주파수를 감지하고 그녀에게 경고를 보냈다. 감시망이 데이터 보관소로 좁혀지고 있다.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다. 모든 흔적을 지워라. 그녀가 그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감찰팀이 불시보안 점검을 이유로 그녀의 부서를 덮치기 불과 10분 전이었다. 그의 경고 덕분에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패닉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자신의 모든 비정상적인 활동 기록을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숨기고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위장할 수 있었다. 감찰팀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한서연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지훈이 그녀를 살린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신뢰는 불과 위험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대담해진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키메라 네트워크에서 최근 발생한 거액의 자금 이동. 그 돈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다. 해외의 한 첨단 기술 업체로부터 최신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금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행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2주 후에 서울에서 열릴 국제국방 기술 서밋. 박민규가 직접 총괄하는 국가적인 행사였다. 그녀는 즉시 이 정보를 지훈에게 보냈다. 이제 막 또 다른 은신처인 폐차장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려던 지훈은 단말기의 진동에 잠이 깼다. 그는 한서연이 보낸 정보를 읽으며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키메라는 과거의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거대한 음모였다. 그들은 최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의 모든 정보망을 소나귀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국방기술 서밋은 그 음모를 완성시키기 위한 거대한 무대였다. 지훈은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목표와 시간이 생겼다. 그는 호랑이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가 살아남고 죽은 동료들의 복수를 하고 이 거대한 반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곳. 국제국방기술 서밋의 심장부에 있었다. 그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도망자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도망자의 삶은 끝났다.
이제 권지우는 방역의 칼날을 갈아야 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국제국방기술 서밋.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날 터였다. 하지만 거대한 요새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새의 설계도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작전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하나는 디지털 세계에서,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권지우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근처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과 안전모는 그의 날카로운 인상을 감춰주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는 휴식 시간마다 혹은 자재를 옮기는 척하며 서밋이 열릴 행사장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눈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CCTV의 위치와 사각지대, 경비 인력의 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 외부에서 내부로 잠입할 수 있는 환풍구나 배수관 같은 취약한 통로들. 그의 머릿속에서는 행사장 전체에 3차원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가 현실의 벽돌을 하나씩 분석하고 있을 때 한서연은 보이지 않는 정보의 성벽을 공략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장은 통합 데이터 보관소의 외로운 책상이 아니라 그녀가 비밀리에 구축한 가상의 작전실이었다.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자신의 위치를 숨긴 채 그녀는 이번 서밋의 핵심 기술 파트너인 독일의 방산업체 슈탈만 다이내믹스 스탈만 다이나믹스 이 철옹성 같은 네트워크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것은 거미줄 위를 걷는 고개와도 같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슈탈만사의 방화벽에서 제로데이 취약점, 즉 아직 알려지지 않은 치명적인 보안 허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바늘구멍 같은 틈을 통해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으로 자신의 코드를 심었다. 그녀의 침입은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소리 없이 퍼지는 바이러스와 같았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찾던 보물창고에 도달했다. 슈탈만사가 이번 서밋에서 발표할 차세대 통합감시 시스템의 프로젝트 파일. 암호명은 아르고스의 눈 프로젝트 알곳 아이이었다. 그녀는 감시 시스템을 피해 거대한 용량의 기술 문서와 설계도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빼내기 시작했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아슬아슬한 디지털 절도였다. 한편 권지우는 더 대담한 침투를 감행했다. 그는 행사 준비를 위해 고용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하여 마침내 행사장 내부에 발을 들였다. 그는 서비스 통로와 환기 시스템을 따라 움직이며 박민규가 구축한 보안 시스템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행사장의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들이 나누는 대화. 그들은 국정원 요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억양과 사용하는 용어들은 그를 인천항에서 습격했던 용병들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민규는 국가의 공식적인 경호 인력이 아닌 자신의 사병들을 이 중요한 행사의 심장부에 배치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업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왕국을 지키는 근위대였다. 그날 밤 각자의 전선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그들이 수집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밀 통신 채널을 통해 지우는 박민규의 사병들이 행사장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녀가 훔쳐낸 아르고스의 눈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보냈다. 이건 단순한 감시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서연의 메시지는 전율에 차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공식적인 정부 통합 서버로 전송되는 동시에 암호화된 백도어를 통해 또 다른 곳으로 복제되어 전송되어 그 서버의 소유주는 유령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니 15년 전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바로 그 이름이 나왔어요. 권지우는 숨을 삼켰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한서연이 보내온 시스템 설계도를 분석하던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르고스의 눈은 대한민국의 모든 통신망, CCTV, 금융거래, 심지어 개인 스마트 기기까지 감청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박민규가 통제하는 개인 서버로 흘러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키메라의 최종 목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그 자체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박민규는 이 나라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치하는 신이 되려 하고 있었다. 아르고스의 눈을 통해 그는 모든 정치인, 기업가, 판사, 언론인의 약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키메라의 진정한 얼굴, 소리 없는 쿠데타의 청사진이었다. 지우는 2년 전 죽어간 동료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리 사건의 은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반역을 위한 재물이었던 것이다. 그가 짊어지고 있던 복수심과 죄책감은 이제 더 거대하고 신성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무감이었다. 한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제 막 태동하던 괴물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다 희생된 순교였던 것이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아버지가 시작했던 싸움을 끝내야 하는 사명이 되었다. 그들의 개인적인 비극은 이제 국가의 비극과 하나로 이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외로운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마지막 수호자였다. 지우는 자신의 낡은 단말기에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이걸 세상에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그 심장부를 파괴해야만 해. 잠시 후 한서연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녀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미친 짓에 가까워요. 권지우는 한서연이 보내온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미친 짓에 가까워요.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설명해. 잠시 후 그녀의 계획이 그의 단말기 화면에 펼쳐졌다. 그것을 읽는 동안 지훈의 표정은 불신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감탄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아르고스의 눈을 파괴하거나 그 가동을 막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시키되 그 창조주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역이용하는 것. 박민규가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는 바로 그 무대에서 그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째, 한서연의 역할. 그녀는 야누스 자누트라고 이름 붙인 특수한 바이러스를 만들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아르고스의 눈의 중앙 서버에 업로드되면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 잠복 상태로 대기한다. 그리고 박민규가 서밋의 클라이맥스에서 시스템 가동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야누스는 깨어난다. 그것은 시스템의 모든 통제권을 장악하고 행사장 내의 모든 스크린과 방송 시스템을 통해 미리 준비된 진실을 송출할 것이다. 둘째, 권지훈의 역할. 그의 임무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서밋이 진행되는 동안 박민규의 사병들이 삼엄하게 경비하는 행사장의 심장부, 즉 중앙 서버실에 잠입해야 했다. 그리고
야누스 바이러스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서버에 직접 연결해야 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국제 행사가 열리는 곳에 서버실은 국가급 보안 시설이었다. 그것도 반역을 꿈꾸는 자가 자신의 사병으로 지키는 곳이라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뚫기 힘든 요새일 터였다.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민규와 키메라를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어 세상의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동의한다. 그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준비를 시작하지. 그날부터 그들의 시간은 서밋 개막일까지 남은 닷새를 향해 초단위로 흐르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디지털 세계의 대장장이가 되었다. 그녀는 야누스 바이러스를 단련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르고스의 눈이 가진 자체 방어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바이러스가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하는 코드를 설계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을 진실의 폭탄을 제작했다. 그녀는 크림슨 던 작전의 원본 통신 기록에서 죽은 강구진 팀장의 목소리를 복원했다. 키메라의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 가장 깊은 곳에서 박민규가 과거 한 비공식 강연에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던 오만한 목소리가 담긴 영상 파일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강력한 영상 패키지로 엮었다. 박민규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완벽한 각본이었다. 권지우는 현실 세계의 장인이 되었다. 그는 폐차장의 부품과 청계천에서 사들인 전자 부품들을 이용해 자신의 임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만들었다. 그는 국소 지역의 전자 장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소형 EMP 발생기, 환풍구를 통과할 때 필요한 갈고리와 로프, 그리고 레이저 감지기를 무력화시킬 연막탄을 제작했다. 쓰레기가 그의 손에서 치명적인 무기로 재탄생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건설 노동자로 위장하여 행사장 주변을 맴돌며 마지막 순간까지 변수를 확인했다. 경비들의 얼굴과 습관, 차량의 이동 경로, 통신 주파수의 미세한 변화까지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반복되었다. 서밋 개막 하루 전날 밤 그들은 마지막 교신을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한서연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최종 작전 계획을 전송했다. 서밋 2일차 오후 3시 정각 박민규 실장과 슈탈만 사의 CEO가 아르고스의 눈 가동을 위한 최종 서명을 하는 시간이야. 내가 그때 맞춰서 행사장 감마구역의 전력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킬 거야. 중앙보안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 서버실로 이어지는 복도의 감시 시스템에 90초간의 블라인드가 생길 거야. 그게 당신의 창이야. 그녀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서버실 내부는 인력 감시뿐이야. 중앙 서버는 붉은색 라벨이 붙어 있을 거야.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업로드에 45초가 걸려. 업로드가 완료되면 바이러스는 잠복 상태로 들어가. 당신은 그 즉시 빠져나와야 해. 나머지는 야누스가 할 거야. 지우는 모든 계획을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했다. 그는 탈출 경로까지 완벽하게 계산했다. 알겠다. 그가 답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반대편에서 보지.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서로의 등을 맡기는 신뢰의 맹세였다. 교신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분해했던 권총을 조립하고 있었다. 찰칵, 찰칵 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고요한 폐차장을 울렸다.
그는 총알을 탄창에 채워 넣으며 죽은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자의 비장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2개의 얼굴을 가진 로마의 신 야누스의 이미지가 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완성된 바이러스 파일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벗고 지친 눈을 비볐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입계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무대는 마련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다. 이제 남은 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단 한 번의 위험한 도박뿐이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국제국방 기술 서밋이 열리는 코엑스 컨벤션 홀은 화려함과 권력의 정점이었다.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방산업체의 거물들, 그리고 언론의 플래시 세례가 가득했다. 아르고스의 눈의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하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연극이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한 눈부신 장막. 그 장막 뒤 권지우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는 행사장 케이터링 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쟁반 아래에는 그가 직접 만든 소형 EMP 장치와 각종 침투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미로 같은 서비스 복도를 지나 자신의 목표 지점인 중앙 서버실 구역의 환풍구 아래에 도달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의 손목시계가 오후 2시 55분을 가리켰다. 이제 5분 남았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한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 그녀의 눈은 행사장 내부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좇고 있었다. 전력 시스템, 통신망, 보안 카메라의 피드,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3분 전 지우는 환풍구 덮개를 열고 좁고 먼지 쌓인 공간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오직 손목 장치에 떠오른 행사장 설계대 의지에 짐승처럼 조용히 포복했다. 그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중앙 서버실 바로 위 지점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다. 오후 3시 정각 한서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내리쳤다. 시작해. 그 순간 행사장 감마구역의 조명과 음향 시스템이 터져나갔다. 스파크가 튀고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중앙 보안실의 모든 모니터가 감마구역의 비상 상황을 비추었다. 모든 경비 인력의 무전이 소란스러워졌다. 완벽한 혼란. 한서연의 모니터에 새로운 창이 떴다. 블라인드 활성화. 남은 시간 90초. 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환풍구 바닥을 뜯어내고 4미터 아래의 복도로 뛰어내렸다. 충격을 흡수하며 착지한 그의 눈앞에 CCTV 카메라에 붉은 렌즈가 깜박이다 꺼지는 것이 보였다. 90초의 창이 열렸다. 그는 서버실 문으로 달려가 직접 만든 카드 복제기로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는 안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서버실은 비어있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수많은 서버들의 푸른빛을 받으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왕처럼 박민규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인천항에서 지훈을 거의 죽일 뻔했던 그 용병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구에 사내가 서 있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찰나의 정적. 박민규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라움이 아닌 역겨움과 경멸이 뒤섞인 미소였다. 결국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구나. 권지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끈질긴 바퀴벌레 같은 놈. 내 놈의 무덤이 될 장소를 직접 찾아오다니.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군. 지훈의 단말기에서는 남은 시간을 알리는 숫자가 무섭게 줄어들고 있었다. 75초. 74초. 처리해. 박민규의 짧은 명령에 거구의 사내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돌진하는 코뿔소와 같았다. 지훈은 몸을 날려 그의 공격을 피했다. 사내의 주먹이 지훈이 서 있던 자리 뒤에 서버렉을 강타하자 강철판이 찌그러지는 굉음이 울렸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지훈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사내와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서버렉 사이를 파고들며 중앙 서버를 향해 달려갔다. 붉은색 라벨. 그의 눈이 목표를 포착했다. 하지만 사내는 끈질겼다. 그가 지훈의 다리를 붙잡아 내동댕이 쳤다. 지훈의 등이 서버에 부딪히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한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서버실 내부의 오디오 신호를 들을 수 있었다. 격렬한 싸움 소리. 그녀는 키보드를 쥔 손을 하얗게 떨었다. 남은 시간 45초. 지훈은 고통을 참으며 품에서 EMP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내의 얼굴 바로 앞에서 터뜨렸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사내의 귀에 꽂혀 있던 통신 장비가 터져나가며 그를 순간적인 혼란에 빠뜨렸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사내의 급소를 파고들어 그를 무력화시키고 비틀거리며 중앙 서버로 향했다. 박민규가 권총을 꺼내 그를 겨누었지만 너무 늦었다. 남은 시간 15초. 지훈은 박민규를 몸으로 밀쳐내고 USB 드라이브를 서버의 포트에 꽂았다. 화면에 업로드 진행 바가 나타났다. 1%, 5%, 10%. 내 놈이 뭘 하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박민규가 절규하며 지훈의 어깨를 쏘았다. 탕. 엄청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지훈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서버를 붙잡고 버텼다. 그의 눈은 오직 진행바에 고정되어 있었다. 95%, 98%, 100%. 업로드 완료.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로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며 박민규의 사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박민규는 피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광적으로 웃었다. 끝났다. 권지훈. 내 놈의 발악은 여기까지다. 그는 자신의 단말기를 통해 행사장 무대 감독에게 아르고스의 눈을 가동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훈이 업로드한 것이 기껏해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슈탈만사의 기술진이 상주하고 있었기에 금방 복구될 터였다. 그의 승리는 변하지 않는다. 행사장 모든 이들의 이목이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미래. 아르고스의 눈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아르고스의 눈 로고가 떠올랐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서버실의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보던 박민규의 얼굴에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잠시 후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아르고스의 눈 로고가 아니었다. 2년 전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강구진 팀장의 얼굴이었다. 그의 마지막 절박한 외침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함정이다. 이건 함정이야. 작전 중지를. 모든 것이 멈췄다. 야누스가 깨어난 것이다. 스크린에는 쉴 새 없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키메라의 검은 돈이 흘러간 경로, 박민규가 반역을 모의하는 목소리, 그리고 아르고스의 눈에 심어진 치명적인 백도어의 설계도까지. 박수 소리는 사라지고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침묵만이 남았다. 세계 각국의 귀빈들과 언론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반역의 증거를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스크린의 화면이 분할되면서 한쪽에는 공포와 불신으로 일그러진 박민규의 얼굴이, 다른 한쪽에는 피를 흘리면서도 그를 차갑게 응시하는 권지훈의 얼굴이 서버실의 CC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박민규의 제국은 그가 직접 연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중앙 서버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얼어붙었다. 거대한 스크린 속에서 자신의 몰락이 생중계되는 것을 목격한 박민규는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텅 빈 공허, 완벽한 파멸을 맞이한 자의 허무만이 가득했다. 그를 둘러쌌던 용병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왕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충성을 바칠 대상을 잃어버렸다. 바로 그때 서버실의 문이 다시 한번 폭발하듯 열렸다. 이번에 들이닥친 것은 박민규의 사병이 아니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국정원 대테러 진압팀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권지훈의 후배 김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경외, 그리고 깊은 죄책감으로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스크린의 영상과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권지훈을, 그리고 넋이 나간 박민규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진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김진우는 천천히 자신의 총구를 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박민규 실장을 반역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저항하는 자는 모두 사살하라. 그의 명령에 망설이던 용병들도 무기를 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진압팀 요원들이 박민규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김진우는 권지훈에게 달려갔다. 선배님. 권지훈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끝났다. 그는 길고 긴 악몽의 끝에서 마침내 눈을 감았다. 그 후 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아르고스의 눈 게이트는 단순한 비리 사건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거대한 반역 스캔들로 번졌다. 박민규와 키메라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정계, 재계, 군, 심지어 언론계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고름이 터져 나온 것이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국제적인 파장도 거셌다. 서밋에 참석했던 각국 대표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독재자의 탄생을 도울 뻔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슈탈만 다이내믹스는 모든 계약을 파기당하고 천문학적인 소송에 휘말렸다. 세상은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갔지만 권지훈이 눈을 뜬 곳은 하얗고 고요한 병실이었다. 국정원이 직접 관리하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의료시설이었다. 그가 의식을 잃은 지 사흘 만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것은 김진우였다. 그는 헬쑥해진 얼굴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선배님을 쫓았습니다. 권지훈은 마른 입술을 열었다.
자네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그게 우리가 훈련받은 방식이니까. 중요한 건 진실을 알게 된 후에 무엇을 하느냐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김진우는 그에게 모든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박민규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키메라 네트워크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권지훈의 모든 혐의는 벗겨졌으며 그는 국가를 구한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작전명 크림슨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 강구진 팀장을 비롯한 희생자들은 작전 실패의 책임자가 아닌 반역의 음모에 맞서 싸운 순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그들의 명예는 2년 만에 회복되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한편 폭풍의 또 다른 중심에 있었던 한서연. 그녀의 존재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에 붙여졌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강직하기로 소문난 원로 출신 이석현은 그녀를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나는 자네 같은 요원을 본 적이 없네. 이석현 원장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진실과 자신의 신념만으로 국가를 구해냈어.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보직을 제안했다. 통합데이터 보관소의 분석가가 아닌 원장 직속으로 신설될 내부정보감찰팀의 팀장 자리였다. 제2의 키메라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조직 내의 또 다른 눈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녀가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였고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권지훈은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크림슨던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모두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승리의 대가는 작지 않았다. 그의 몸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남았고 그의 영혼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겪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었다. 그는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현충원을 나와 근처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속삭이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평화로운 세상. 그는 그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예전의 무채색 스웨터가 아닌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이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처럼 자신을 감추는 그림자는 없었다. 그들이 데이터 보관소에서 처음 만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밝은 햇살 아래에서 마주 보는 것이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다른 사람 같군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실장님도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더 이상 지훈을 선배님이나 연구관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긴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하고 깊은 침묵이었다. 고마웠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다. 지훈은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전국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이 지켜낸 것들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고 싶다고 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말했다.
보이지 않는 괴물이 다시는 자라나지 못하도록 시스템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지도 특별한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 눈빛 안에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시간과 감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한 명은 어둠 속에서 나와 빛을 향해, 다른 한 명은 빛 속에서 어둠을 감시하기 위해.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남았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실과 정의는 연약하지만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 되었다.